창세기의 시작. 그 천지창조 이야기, 이거 정말 오랜 동안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또 뭐랄까 뜨거운 논쟁도 참 나눴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신학 연구 논문도 있고 설문조사 결과, 역사 지리 분석, 또 흥미로운 웹 아티클까지 이걸 다 가지고요. 창세기 창조 기사에 담긴 의미를 한번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그걸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같습니다. 사실 창세기 딱 처음 펼치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역사책이나 과학책처럼 읽어야 하나? 아니면 뭔가 다른 뜻이 숨어 있나? 또 그 성경이 쓰일 당시에 주변 문화나 다른 신화들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에덴 동산은 진짜 어디 있었던 걸까? 이런 질문들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창세기가 가진 그 여러 겹의 의미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 읽으실 때 특히 1장이랑 2장 보면서 약간 이거 좀 다른데? 하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창조 순서라던가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달려 보이잖아요. 식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런 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점, 이게 오랫동안 학자들한테는 정말 주요 관심사였죠. 어떤 학자들은 이걸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저자가 쓴 글이 합쳐진 증거다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이른바 문서설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사용하는 신의 이름이 다르다거나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기도 했고요. 문서설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꼭 그렇게만 보진 않고요. 조금 다른 시각도 많습니다. 이걸 꼭 모순으로 볼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글이 아주 조화롭게 배치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든 웨남 같은 학자는요, 1장은 마치 그 넓게 보는 렌즈 있잖아요. 광각 렌즈로 우주 전체의 창조를 크게 쫙 보여주는 파노라마 같다면, 2장은 반대로 줌 렌즈로 쭉 당겨서 인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이라는 그 특정 장면에 초점을 맞춘 클로즈업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창조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서로 보완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큰 그림, 다른 하나는 중요한 부분을 딱 확대해서 보여준다. 와,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창세기를 꼭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실 그 창세기 해석의 역사를 쭉 보면요, 생각보다 훨씬 일찍부터 다양한 해석이 있었어요. 그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가들 중에서도 창조의 날 있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요음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반드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이걸로 해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날이라는 게 어떤 상징적인 기관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논리적인 순서로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꽤 유연했다는 걸 좀 보여주죠. 처음부터요.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봤더니 의외네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로 와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몇 가지 주요한 접근법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창세기 기록하고 현대 과학이 밝혀낸 그 우주의 아주 긴 연대이잖아요. 수십억 년. 이걸 어떻게든 좀 조화시켜 보려는 시도예요. 대표적인 게 날 시대 이론, Day Age Theory인데, 말 그대로 창조의 날을 아주 긴 시대로 해석하는 거죠. 날 시대 이론. 네. 그리고 다른 하나의 흐름은 창세기라는 글 자체의 장르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 이건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아주 고도의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문학적 틀 이론, 프레임워크 하이포테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의 그 6일 구조 있잖아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잘 짜인 문학적인 장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학적 장치요. 그 구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대칭 구조가 보여요. 처음 사흘, 1, 2, 3일은 하나님께서 그 혼돈 상태의 공간을 만드시는 작업이에요. 빛과 어둠 나누시고 하늘과 물, 또 땅과 바다 이렇게 분리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사흘, 4, 5, 6일은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채우시는 작업입니다. 넷째 날 해, 달, 별은 첫째 날 만든 낮과 밤의 공간을 채우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는 둘째 날 만든 하늘과 물의 공간을,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은
셋째 날 만든 땅의 공간을 채우는 시기죠. 이렇게 공간 만들기와 공간 채우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 구조는요. 이게 단순한 연대기적 보고서라기보다는 깊은 신학적 의도를 가진 문학작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와, 정말 딱딱 들어맞네요. 공간 만들고 채우고.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존 월튼이 하는 학자의 주장은 더 흥미로운데요. 그분은 창세기 1장의 핵심 단어인 창조하다, 히브리어로 바라, BRA라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없는 것에서 물질을 만들어내다라는 뜻만은 아니라고 말해요. 고대 근동 사람들 사고방식에서는 존재한다는 게 곧 어떤 목적이나 기능을 갖는다는 의미하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주의 물리적인 기원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세상의 질서와 목적, 다시 말해 기능을 부여하시는 그 과정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와, 창세기를 보는 관점이 정말 다양하네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냐 아니냐 이 문제를 넘어서는군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창세기를 그 주변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신화 같은 거랑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좀 보이나요? 네, 그 점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진공 상태에서 쓰인 게 아니니까요. 당대의 다양한 문화나 신화들 속에서 기록된 거죠. 그래서 비교해보면 비슷한 모티프나 표현 같은 게 발견되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유사점보다는 오히려 결정적인 차이점들입니다. 창세기는 주변 신화들의 생각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바꾸면서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아, 차이점.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신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는 개념을 한번 볼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는요, 신의 형상이라는 말이 주로 왕한테만 쓰였어요. 왕은 신을 대리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여겼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정말 놀랍게도 이 신의 형상을 모든 인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한 논문에서도 이걸 강조했듯이 이건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동등하게 존엄하다. 이 사상은 고대 세계의 그 엄격한 신분 질서를 아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였죠. 와,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 당시로서는 진짜 파격적이었겠네요. 그럼 또 다른 차이점도 있을까요? 인간 창조의 목적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창조 신화들을 보면 인간은 신들이 하기 힘든 노동,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혹은 신들끼리 싸우다가 그 결과로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렇게 그려져요. 쉽게 말하면 신들의 노예나 하수인 같은 역할이죠. 아, 노예 같은 존재요? 그렇죠. 하지만 창세기에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또 돌보라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건 인간을 신의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존재로 높이는 관점이죠.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존엄한 위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주변 신화랑 비교하니까 창세기의 독특함이 확 드러나네요. 근데 그 고대 신화하면 흔히 신들이 막 싸우고 그러는 이야기 많잖아요. 혹시 창세기에도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혼돈과의 싸움 같은 모티프요. 네, 그 혼돈과의 싸움, 독일어로는 카오스캄프라고 하는데요. 이 모티프는 오랫동안 창세기 해석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그 19세기 말에 독일학자 헤레만 군켈이라는 분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기품, 히브리어로 테홈, 트홈이라는 단어를 바빌로니아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혼돈의 여신 티아맛하고 연결시키면서 논의가 아주 활발해졌죠. 그래서 창조가 마치 하나님하고 혼돈 세력, 주로 이제 물로 상징되는데 이 둘 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이루어진 것처럼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혼돈의 전투. 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우선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테홈하고 티아맛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히브리어 테홈은 어떤 신화 속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깊은 물, 시면을 뜻하는 일반 명사로 주로 쓰이거든요. 둘 다 고대 셈조거 뿌리에서 나왔을 수는 있지만 직접 빌려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창세기 1장 자체의 분위기예요. 창세기 1장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어떤 세력하고 막 힘겹게 싸우시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아주 질서 있게 창조되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물을 나누시고 땅을 드러내시는 과정은 전투라기보다는 압도적인 통제와 질서 부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혼돈과의 싸움을 그린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혼돈처럼 보이는 것들조차 다 다스리고 질서를 세우시는 모습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요즘에 좀 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뭐 신화적인 모티프의 영향을 아예 부정할 순 없겠지만 창세기 저자가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자신들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시 창세기 내부로 좀 돌아와서요. 에덴 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도 참 신비롭고 흥미로운데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단서들이 나오잖아요. 동쪽에 있었고 4개 강 이름까지 딱 언급되죠. 히데겔, 그게 티그리스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이건 지금도 우리가 아는 강이고요. 또 비손, 기혼이라는 강하고 함께 특정 지역 이름 하윌라, 구스하고 또 자원, 금, 베델리움, 호마노까지 거론돼요. 맞습니다. 그 지리적 정보가 아주 구체적이라는 게 에덴 이야기를 그냥 단순한 상상의 산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죠. 보통 신화 속 장소는 좀 모호하게 그려지는데 창세기는 마치 실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 같잖아요. 구약학자 케네스 키친 같은 분은 이런 세부 묘사가 저자가 실제 지리적인 현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실제 지리적 현실을 염두에 뒀다. 네, 그래서 이 단서들을 가지고 학자들은 에덴의 위치를 여러 곳으로 추정을 해왔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는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터키 동부의 아르메니아 고원 지역이에요. 높은 산지에서 4강이 발원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후보지는 2강이 합류하는 이라크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고대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아르메니아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그 최근에는 좀 더 흥미로운 가설도 나왔는데요. 고고학자 주리스 자린스라는 분은 빙하기 이후에 해수면이 상승하기 전, 그러니까 대략 한 8,000년 전쯤에는 지금의 페르시아만 북쪽 지역이 물에 잠기지 않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분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하고 함께 지금은 마른 강바닥으로만 남아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고대 강줄기, 그리고 이란 쪽에 있는 카룬 강이 바로 이 페르시아만 북부 지역에서 합쳐졌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에덴 동산은 지금 바닷물 아래에 잠겨 있다는 거죠. 뭐 위성사진 분석 같은 현대 기술을 동원한 주장이라 흥미롭긴 한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와, 에덴 동산이 페르시아만 아래에 있을 수도 있다니. 와, 진짜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결국 뭐 정확한 위치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중요한 건 창세기 저자가 에덴을 그냥 상상 속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실제 세계와 연결된 곳으로 제시하려고 했다. 이 점이겠군요. 자, 에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 바로 선악과 문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 2점 17. 이 경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하고 하와가 그걸 먹고 바로 죽진 않았단 말이죠. 보내주신 글 중에도 이 죽음의 의미가 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 구절은 정말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 특히 사도 바울 이후에 어거스틴이나 칼뱅 같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담이 원래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존재, 즉 불멸의 존재였지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즉 필멸성을 갖게 되었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세상에 육체적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는 그 즉각적인 육체적 죽음이라기보다는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고 필멸성이 인간의 조건이 되는 상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됩니다. 아,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의 시작.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제임스 바하 같은 학자는 아담이 처음부터 죽을 수 있는 존재, 즉 필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해요. 그에게 선악과 사건은 죽음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 생명나무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아, 영생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다. 이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모트타무트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보면 이게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주로 사형 선고처럼 아주 심각한 결과를 경고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초기 유대문헌이나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전해가는 과정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원 후 2세기경에 시무마쿠스라는 번역가는 이걸 너는 필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불멸성을 상실했다는 해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는 이 사상을 가장 강력하게 펼친 인물은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곳에서 그는 아담의 불순종과 모든 인류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회복을 아주 명확하게 연결시키죠. 이 바울의 해석이 이후 기독교 신학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해하는 어떤 표준적인 틀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죽음에 대한 해석 하나에도 이렇게 깊고 오랜 역사가 담겨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특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고대 근동 신화와의 비교, 여러 가지 창조 해석들, 에덴의 위치 논쟁, 죽음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이런 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당신이 보내주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요즘 한국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도 창조론을 문자 그대로 믿는 비율이 예전보다는 좀 줄었다고 하는데요.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그냥 오래된 이야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고 신뢰할 것인가, 또 우리의 신앙과 과학적인 지식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악의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즉 죄의 본질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나눴던 신의 형상 개념 있잖아요. 이건 오늘날 인권이라던가 인간 존엄성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죠. 아, 정말 많은 부분에 연결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쪽 극단은 창세기를 마치 현대 과학 교과서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내용을 글자 그대로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접근은 창세기의 본래 기록 목적이나 장르를 좀 오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충돌을 낳기 쉽죠. 다른 쪽 극단은 창세기를 그냥 고대의 신화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태도예요. 이건 역시 창세기 안에 담겨있는 깊고 풍성한 신학적 또 인간학적인 통찰들을 놓치게 만들죠. 양극단이 경계해야 한다. 선택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등은 여전히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고대의 옷 속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와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또 적용하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둘러싼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을 거냐, 상징으로 볼 거냐 하는 오랜 질문부터 시작해서 고대 근동 신화와의 흥미로운 관계, 에덴 동산의 위치를 추적하는 여정,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정말 폭넓고 깊은 대화였네요. 오늘 우리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가 당시의 세계관과 소통하면서 그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다양한 세계관과 새로운 창조 이야기들, 예를 들어 과학의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 혹은 인간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문화적 담론들, 이런 것들과 창세기는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가 던지는 근본적인 메시지, 예를 들어 창조세계의 선함, 인간의 존엄성, 관계의 중요성 같은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새롭게 발견하고 또 의미 있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앞으로 더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